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사하는 곳이죠. 도시 경관과 환경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 밀접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회색빛 도시 광주시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살고 싶은 도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광주다운 도시계획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 두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신대 조진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시민사회 영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문제점들을 제기해 오신 분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최지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도시계획과 도시환경 전문가이시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현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네, 또 참여하셨죠.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엇인지 우리 조 교수님께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25명에서 30명 이내 그리고 네.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자문 보고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데 이게 법적 기구예요. 네.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도시계획 결정을 선출직인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가 합니다. 네. 이것은 도시계획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판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지연 정책실장님, 위원회 결정이 광주시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판단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을 한다면 어떤 보안 아니면은 어떤 내용들을 더 갖추도록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심의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을 인허가 하는 당사자는 시장님과 구청장인데, 어찌 보면은 그런 개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한번 검토하고 또 보완을 하겠다라는 장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런 주요한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내려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시의 모습, 그리고 당장에 우리 현재 보여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고층 빌딩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외곽으로 막 이런 녹지들이 있었었는데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결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좀 이렇게 그런 책임이 좀 있지 않겠나. 만약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두 분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왔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최근 불거진 문제점들은 무엇이길래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그다음에 또 문제점과 대안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도시 건축선언을 하기도 했죠. 광주는 회색 도시입니다. 우리 광주가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회색에서 녹색으로, 개발에서 재생으로, 성장에서 지속으로 도시건축의 통념을 바꾸자는 매우 뜻깊은 행사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는 시대 환경이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의 핵심 가치를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통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광주시가 그런 선언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목표도 설정되고 그런 그 광주시의 도시계획의 고민이 광주시 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이 얘기로 한번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민들이 최근 들어서 도시에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낀 것이 네. 시각적으로 저게 웬 고층 아파트, 네. 저 고층 건물 저거 뭐야? 이런 데서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이라고 할까요? 네. 경각심 또는 그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 도시계획이 그 시기적절하게 잘 대처했나 현재 여러 가지 뭐 동광주 IC 주변이라든지 첨단 또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 그리고 앞으로 광천동 말씀이죠. 네. 광천동 버스 네. 터미널 앞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 광주 1고 주변에 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미리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지침을 통해서 하지는 못한 측면은 있지만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광주시가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네.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노력들은 네. 그런 노력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저도 공감되는 게 저의 주변을 갑자기 보다 저게 뭐지? 하면서 우리 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잘 되고 있을까라고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됐을 것 같거든요. 더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장님 그래서 위원 구성 놓고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좀 지적해 왔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해 오신 겁니까? 실제 이제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평가와 네. 또 문제점 그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들도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 네. 그리고 비공정성, 그러니까 형식적인 심의로 많이 이렇게 지나쳐서 심도 있는 심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시스템의 부족, 또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제 위원회가 혹여나 네. 그런 개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또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직간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아니면 혹시면은 그런 개발 사업 주체들의 편에 서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만 좀 의견들을 좀 내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과 또 아니면은 좀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의문이 되는 거는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공공성에 맞는 어떤 입장과 입지를 가지고 그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 주면서 의견을 내고 심의를 해주는 그런 분들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좀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위원 선정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공정성 또 이해 충돌에 대한 방지책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물론 이제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네. 뭐 업체 관계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했었지만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민 단체에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위원 내부에서 네.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경험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괴리가 조금 있다든지 또는 이 기존의 했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MBC에서 광주 MBC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문을 던진 언론이 던진 시각의 의문이었죠. 최근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 부결된 것이 한 건도 없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사업들에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부결이 영건이 될 수 있는가는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 두 분께서는 또 참여도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견해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나 자문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재심의는 한 7% 정도, 조건부 수용이 한 30%, 원안 수용이 한 9에서 10%, 그 다음에 이제 부결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보통 있더라. 네. 이제 이런 통계치들 제가 본 게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부결이 있다 없다에 아마 이제 이렇게
것에서는 이 안건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게 타당한가?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분명히 문제이고 네. 이런 것이 부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지적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개발 행위 허가가 사업자가 인허가청에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이제 그 허가와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관련된 또 여타 뭐 교통이나 뭐 경관이나 또 이제 이런 또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과정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한번 이게 좀 걸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부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네. 시나 전문가의 견해하고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상식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걸렀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것은 통과되면 안 되는 건인데라고 생각하는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수 의견인데 그게 존중받지 못하고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결 없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네. 이제 이런 것이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는 네. 부결이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나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네,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는 작년에 송월 재개발구역 해제건이 부결이 된 바 있고 대전에서는 민간공원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매봉공원, 올평공원 대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원이죠. 네. 그것을 시에서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민간공원 방식에 의해서 많은 토지를 건설업체에 넘기는 것보다는 무리하더라도 시가 재정사업으로 해라 해서 부결시킨 경우가 있었고요. 네, 네. 또 이웃 순천시에서는 43층 아파트에 대해서 과도하다 해서 부결시킨 사례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더라고요. 공개하는군요. 도시계획 포털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총 17건이 17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자문안건, 보고안건은 빼고 심의안건 78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이 가결건이 조건부 또는 수정가결 포함해서 가결이 73% 차지했고 네. 재심이 25.6%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부결은 한 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부결건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예단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부결건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재심건은 꽤 많이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민간 이촉직이 있고요. 네. 민간 이촉직은 3분의 2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직은 관련 그 실국에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대표해서 뭐 간사까지 네. 그렇게 이제 그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당연직인 거고요. 민간 이촉직은 3분의 2 이상을 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독립성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이제 시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지만 도시계획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지만 시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과 문화와 모든 것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 달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부결이 없는 건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네. 그럼 사업자 편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주고 있는 건가 부결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정되지 않은 의심의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의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눈높이가 반영되는 게 또 시민이 주인인 곳이 광주시가 그걸 또 광주시와 시민이 결합돼서 하나의 광주시 도시개발과 미래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을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심의 과정에 명확한 기준과 장치가 필요하고 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현재 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네. 없고요. 네, 없군요. 광주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회의 전에 그것을 제시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걸 기대할 만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3단계 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도시의 기본 틀인 도시 기본계획에서 어떤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면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의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걸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고 그 다음 단계에서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도시계획 지침을 통해서 어떤 지역은 뭐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고 어떤 지역은 보존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뭐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그 엉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그물망이 너무 커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가이드라인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고 이 가이드라인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시민 참여, 전문가 참여 속에 다듬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처음 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다. 이게 그건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물망 이게 그물이 아니라 아주 넓은 망이어서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곳에든지 이렇게 대입해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고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도시 모습이 좀 구축된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됩니다. 당장 도시계획위원회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우리 눈앞에 지금 현장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그 민간공원,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수정안이 심의됩니다. 그리고 1심 방직과 전남 방직. 저희도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숲을 보게 되는데 부지 개발 또한 올해 중요한 안건이고 이 안건들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실질적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 더 공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큰 변화에 따른 도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고밀 또 아니면 고층 뭐 이렇게 개발이 될 가능성, 그다음에 기존의 공원이었는데 부득이하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하지만 또 그 안에 비공원 시설로 아파트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다시 이것을 조금 더 안화해주는, 그래서 개발 밀도를 더 높여주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는가. 시민 입장에서는 개발로 인한 긍정적인 면보다 오히려 이런 개발로 인한 도시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피해,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또 다른 이제 이런 그 여파, 그러니까 이 여파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하나가 사례가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거의 준용해서 뭐 형평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고,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심각한데 이제 이런 것들도 부득이하게 여기는 어차피 개발해줘야 되니 이렇게 그냥 해주는 것, 아니면 일부 좀 보존을 하고 기부 체납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총체적인 어떤 그런 원칙과 기본 개념에서 접근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1심 방직, 전남 방직 얘기하시니까 그쪽에 관련된 개발이 이제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되고 거기에는 근대 유산 같은 걸 생각한다면,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 광주시가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침해되거나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결국 보냐면 도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이드라인 미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아파트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둘 건지 부분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또는 광주시 도시 발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광주시에서 지금 1심 전남 방직 계획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떤 보존할 거, 개발할 거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의 심의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큰 그런 건들은 사전에 이런 TF팀 또는 사전협상제 또는 민간협의체 기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공감된
그걸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 상정을 해야 맞을 거라고 보고 네. 현재 그 광주시에서 TF팀 구성 운영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무리하면서요.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얘기 들었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뭐 이런 중요한 개발 관련은 좀 생중계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두 분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을 위해 광주 도시기위원회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점이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아주 쉬운 뭐 대책으로는 네. 아까 뭐 이제 운영 지침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가이드를 조금 더 보강하는 것들이 마련과 보강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저는 이 회의를 공청하도록 네. 회의 그다음에 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회의 과정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 결정된 내용들도 시민들이 오픈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공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들을 내고 하는 것들이 아까 사전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그 과정에 네. 예, 이런 주민공람이나 공청들도 가능한 이제 어떤 형식으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참여와 공개, 투명성 이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개선될 방향으로서 좀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 조화로운 개발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구축 그 자체를 도시계획 조례의 목적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것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포털을 통해서 도시계획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거기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 결정이 시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 주민 중에 30%가 반대하는데도 자기들이 모르는 가운데 거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다라든지 나는 오랫동안 그 단독주택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층 아파트가 앞을 가린다든지 이런 그 일이 생기는데 결국 그 시민들과 함께 행정이 가야 맞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시민과 함께 가야 되고 마침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다 그 많은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광주시도 나름대로 그 도시계획 조례를 꾸준히 개정해 오고 있지만 주민들도 함께 주민 조례 개정 운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 수단들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님 그리고 광주 환경운동연합 최지연 정책실장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쟁점과 광주다운 도시계획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은 해마다 유럽의 도시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문화수도로 발표합니다. 문화수도로 선정된 곳에서는 유럽의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등 각종 문화교류의 장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발히 진행됩니다. 광주를 한때 문화수도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빛으로 만들겠다며 국가는 문화전당을 세웠고 광주시도 광주다움의 문화도시 정책을 내세웠지만 어째 도시는 갈수록 회색빛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문화수도처럼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지 활발한 고민과 토론을 거친 뒤 도시계획으로 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